세상에는 기막힌 사연이 참 많죠.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는 한 보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아무도 울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엔 조문객보다 빈 의자가 더 많았다. 검은 옷을 입은 몇몇 가족들만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입구엔 국화꽃이 듬성듬성 꽂혀 있었고 향 냄새는 은은했지만 그 냄새조차도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조물록에 이름을 적는 손길도 없었다. 펜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펼쳐진 페이지는 깨끗했다. 마치 이 자리를 찾아올 리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영정 사진 속 시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굳은 표정이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도, 그 사진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도 드물었다. 대부분의 시간 장례식장은 정적만이 가득했다. 누가 말을 걸지도 않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긴 숨을 내쉬거나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종종 문이 열릴 때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는 택배기사나 장례식장 직원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식장이 좁은 것도 아니었다. 넉넉히 잡힌 공간 가운데 커다란 상 위에 고인의 위패와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으로 길게 놓인 상 위엔 간단한 다과와 물병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누군가 챙긴 것 같지도 않았다. 단지 해야 하니까 놓인 물건들. 의무처럼 형식처럼. 고인의 자식들마저도 상주 자리에 앉아 있지만 슬픔에 잠겼다기보단 지쳐 보이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다. 눈물 대신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에서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이제야 끝났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외롭게 죽을 수도 있구나.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고인을 추억하는 대화도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장면도 아무것도 없었다. 고인은 이곳에서 그 누구의 눈물도 그 누구의 그리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떠나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나는 차마 안도의 숨을 삼키며 그저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사실 시아버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매 끼니마다 반복했다. 그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렸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끝까지 바꾸지 않았다. 결국 그 습관들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고 그날 조용히 무대에서 퇴장하듯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지금부터 말하려는 건 그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을 집어삼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시아버지를 처음 뵌 날이 떠오른다.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식탁 너머로 마주 앉은 그는 내 얼굴을 스윽 천천히 훑어보더니 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요즘 애들은 멀쩡하게 생겨도 속은 글렀지. 그 말에 남편은 억지로 웃었고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속으로만 되뇌었다. 아, 그냥 어르신 특유의 표현이겠지. 애써 넘겼다. 어른이니까. 그래도 어른이니까.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선 내게 물 한 잔 따라준 것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대신 이런 말은 하셨다. 내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몸매는 괜찮네. 음식은 할 줄 아나? 어릴 때 반항 좀 했겠네. 눈빛이 싸나워. 나는 내가 신부가 아니라 면접 보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니, 그보다 더 사냥감처럼 평가받는 기분. 결혼하고 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더 심해졌다. 한 번은 명절 아침 내가 전 부치는 걸 보시더니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허리 좀 제대로 펴서 해봐. 그 자세로 하니까 전이 다 못생겼지. 그리고 본인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TV를 보며 내가 일하는 모습을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감상했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은 괜히 분위기 험악해질까봐 조용히 눈치를 살폈다. 심지어 친구에게 들은 얘긴데 시아버지는 내가 인사하러 다녀간 다음 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우리 며느리 될래? 뭐 얼굴은 봐줄 만한데 말투가 영 아니더라. 요즘 것들은 다 싸가지가 없어. 그 말을 전해 듣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냥 그의 기준에선 존중해야 할 사람이 아니었던 거다.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밥만 먹고 나면 어김없이 담배를 꺼내셨다. 그 습관은 내가 처사이를 가졌을 때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하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고기 반찬을 가득 먹고 나더니 바로 거실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셨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창문을 열었는데 여자 주제에 이 냄새 못 참으면 시집 왜 왔냐?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말을 꺼낸 내가 오히려 눈치를 봐야 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를 품은 채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식사를 했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항상 두통약을 챙겨야 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참아야 할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었다. 아이 옆에서 창문도 안 열고 마치 자신만의 루틴이라도 되는 듯 당연하게 담배를 꺼내셨다. 나는 아이를 안고 다른 방으로 피해 들어갔다. 매일같이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내 무릎 위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몸에 나쁜 담배를 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의 질문이 그저 순수해서 더 아프게 꽂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 안에 고인 건 담배 연기만이 아니었다. 숨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침묵과 체념, 그 모든 것이 희뿌연 연기처럼 거실을 떠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친정에 갔다가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 시어머니는 말을 아끼시고 내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말을 그냥 웃어 넘기려 했지만 나는 속이 뒤집어졌다. 할아버지가 나쁜 담배를 피운다고 하더라.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내 속을 더 핥히었다. 그러고 나서 친정에서는 누구나 알게 되었다. 그 일이 내게도 큰 부담이 되었고 아이에게도 그 집안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려준 순간이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마치 나쁜 비밀처럼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내 마음에 계속 맴돌았다. 그 다음은 낮잠 시간.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면 윗옷을 벗고 팬티 바람으로 거실에 들어누우셨다. 시댁에 갈 때마다 그 장면은 변함없이 반복되었다. 집에 와서 잠깐 쉬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거실 한가운데에서
TV를 틀어놓고 다리를 벌리고 대자로 뻗어 계셨다. 소파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이 놀다가 깜짝 놀라 울면서 도망친 적도 있었다. 그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냐? 요즘 며느리는 너무 예민해. 그 말은 단순히 너무 예민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가 문제라는 것,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잘못인 것처럼 그는 언제나 내가 나약하고 못된 사람인 양 몰아갔다. 하지만 그게 정말 편안함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배려 없는 폭력이었다. 그가 그곳에서 취한 자세는 단순히 몸을 쉬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 집을, 이 공간을 마치 자기만의 왕국처럼 여긴다는 상징이었다. 나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 좁은 공간이 내가 속하지 않은 곳이라는 걸 점점 더 실감했다. 그가 앉은 자리에 나는 가만히 서 있거나 조용히 눈치를 보며 지나가야만 했다. 그의 존재는 그렇게 나의 존재를 줄여버렸다. 아이들이 또 울고 내가 그걸 어떻게든 다독이며 할아버지의 행동은 좀 특이한 거야라고 설명하려 할 때마다 그는 여전히 모른 척했다. 자식도 없이 며느리한테 뭐라 하는 게 왜 문제냐? 그런 말은 그냥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기본적인 예의가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또 시댁에 갈 때마다 느끼는 그 불편한 분위기. 언제나 똑같았다. 그곳에 들어설 때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다. 가끔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옆에 있을 때 그는 그냥 나를 무시하고 모든 걸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나가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았다. 그 배려 없는 태도는 내가 말할 때마다 숨이 막히게 만들었다.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힘들었고 내가 말하면 그 말조차도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점점 내 목소리는 작아지고 그의 목소리는 더 커져갔다. 그 심리적 폭력은 단지 한마디의 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매일 반복되는 행동과 무시는 나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었다. 그가 사는 방식, 그가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방식은 결국 내가 그 집에 있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주었다. 나는 그냥 이것도 인내해야 한다며 그 상황을 견뎠다. 하지만 그 배려 없는 태도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억지로 참을 때마다 내가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였을까? 식사 후엔 꼭 몸 좀 풀어야지 하시며 푸시업, 제자리 뛰기, 스트레칭까지 하셨다. 물론 운동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분은 고혈압이 있었다. 이미 몇 차례 병원에서도 식사 후 운동을 삼가라고 하셨고 약도 꾸준히 드셔야 했지만 그건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운동 중독자야. 그냥 운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거야. 그가 운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 한숨을 쉬었다. 그의 무리한 운동은 정말 걱정스러웠다. 몸을 풀겠다고 덤벼드는 그가 밥 먹고 바로 푸시업을 하며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땀을 흘리며 운동을 시작했다. 누가 봐도 위험했다. 식사 후 바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면 무리가 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누가 봐도 위험했지만 그는 그런 경고를 들을 수 없었다. 그가 운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끊어질 것만 같았다. 운동이 아니라 자해하는 것 같았다. 가족들이 엄청 말렸다.
남편은 여러 번 시아버지,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언제나 이게 내가 하는 방식이다라고 고집을 부렸다. 그의 태도는 마치 자기만의 방식이 옳다는 확신에 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내가 운동 안 하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몸이 살아. 의사 말은 다 듣지 마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절대로 다른 말을 듣지 않았다. 식사 후 입이 꺼내는 말은 언제나 같았다. 운동해야지, 몸 좀 풀어야지. 그리고 그는 바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푸시업을 하던 중간에도 이게 운동이지. 내가 건강해져야 가족도 건강한 거야. 그의 말은 점점 더 논리적으로 들려왔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고 싶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숨이 차면서도 한참 동안 더 하려고 했다. 우리는 눈치를 보며 말렸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죽어도 내 방식대로 죽어야지. 나처럼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하루하루. 이젠 그냥 식사 후 운동하는 게 그의 일상처럼 되어버렸다. 그의 몸은 점점 더 피곤해 보였고 땀에 젖은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의사들도 만류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바로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도 안 죽으면 누가 죽겠어? 그는 의사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가 운동할 때마다 심장이 멎을까봐 긴장했다. 그는 절대로 운동을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그를 말리면 마치 우리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가 매일 밥을 먹고 운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가 숨을 쉴 때마다 그가 푸시업을 할 때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지켜보았다. 그의 운동은 점점 무리한 수준으로 변해갔다. 푸시업만 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제자리 뛰기까지 하며 운동을 시작했다. 그의 몸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숨이 가빠졌지만 그는 계속해서 운동을 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나도 알아. 하지만 운동은 꼭 해야 해.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가 매일같이 식사 후 바로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다. 모든 가족이 그가 무리하지 않기를 바랬고 의사들은 매번 운동을 삼가하라고 권고했지만 그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늘 말했듯이 운동 중독자야. 건강을 지켜야지. 그의 말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진 듯했다. 우리는 그를 말릴 수 없었고 그는 끊임없이 몸을 혹사하면서 그의 고집을 고수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가 운동을 멈추지 않는 한 그의 건강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질 것만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그가 언제 어떻게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휘말렸다. 매일 그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던 그는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결국 파멸에 가까워져 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다. 아이들도, 나도, 남편도,
아무도 그가 자주 하는 말과 행동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가 주는 압박감에 자연스레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자유롭게 웃고 떠들지 못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지 않으려 하던 이유는 명확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 모두가 그와 함께 있으면 불편했다. 할아버지가 밥을 먹은 뒤 담배를 피우고 거실 한가운데에서 무례하게 낮잠을 자는 모습은 그들에게 불안감을 줬다. 아이들은 그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불편해했고 담배 냄새를 싫어했다. 그게 단순히 어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선 그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다. 결국 나는 아이들과 따로 밥을 먹기로 했다. 그런 선택을 내린 이유는 그저 시댁에서의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담배 냄새가 싫어서 그와 같은 방에 있기를 거부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치만 보며 식사하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누구도 할아버지와의 식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는 그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저 그의 태도와 행동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나와 남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주는 불편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그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결국 우리는 시댁에 갈 때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고립되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행동이 일으킨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다. 식사 후 담배 연기와 무리한 운동, 배려 없는 낮잠. 그 모든 것들이 가족 안에서 차례차례 갈라진 틈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도 그 균열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고기 구워드리고 밥을 먹고 늘 그렇듯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에서 운동을 시작하셨다. 그날도 다들 피곤했는지 조용한 분위기였다. 식사 후 나는 설거지를 하며 그가 운동을 시작하는 걸 알았다. 매일 같은 일상, 그의 몸은 여전히 무리한 운동을 반복했다. 이거 하나도 힘든 거 아니야? 그냥 몸 풀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푸시업을 시작했다. 술 기운에 휘청거리는 그 몸,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시아버지가 머리를 움켜잡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씨, 머리가... 목소리가 떨리고 몸이 흔들리더니 그는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무릎이 풀리며 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내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시아버지. 내가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내 귀에 닿지 않았다. 그의 몸은 너무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그가 쓰러지는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몸을 뉘어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않는 듯한 그 모습에 내 심장은 요동쳤다.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보, 119. 빨리. 하지만 나는 그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그를 부르며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그의 피부는 차가웠고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내 손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빠르게 힘껏 눌렀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내 마음은
온통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기도로 가득 찼다. 제발, 제발 숨 쉬어주세요, 시아버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내 손은 힘을 줘도 그의 가슴은 단단히 가라앉고 있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실감하게 됐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뛰지 않는 그 느낌은 정말로 공포였다. 내가 그를 붙잡고 계속해서 가슴을 눌렀다. 한 번만이라도 숨을 쉴 수 있기를.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었다. 여보, 빨리, 빨리요. 시아버지 쓰러졌어.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급하게 전화를 하고 내가 그를 부르며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나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하지만 그가 다시 숨을 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응급차가 오기 전까지 나는 그를 계속 눌렀다. 그의 가슴을 매번 밀어내며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떠나간 상태였다. 몸이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그가 살아있기를 기도했다.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났음을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살아있지 않았다. 의사들이 그를 다루는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차가웠고 그 눈빛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결국 그저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병원은 조용했고 그 순간이 지나가자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의사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식사 직후 흡연, 무리한 운동, 그 모든 게 결국 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몸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머리로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저 멍할 뿐이었다. 그는 경고를 무시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는 지금 그 무엇도 그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내가 묻기도 전에 그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미 몇 차례 병원에서도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담배를 피우고 운동을 하며 고혈압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은 허탈함, 그리고 후회였다. 그것이 그가 떠난 이유였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는데 나는 그가 나아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변할 거라고 믿었다. 그가 한 말, 그의 태도, 그의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무언가 바뀌리라 믿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몸을 망가뜨리기 전에 우리는 경고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덧붙였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걱정을 해도 그가 결국 그런 결과를 맞이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너무 늦은 일이었다. 그가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도 자신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그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음을 느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떠났고 나는 그가 떠나고 나서야 무언가를 바꿀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 가족들도 조용히 앉아 있을 뿐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구도 울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묵묵히 시간만 흘렀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혼자였다. 그날 할아버지가 떠난 후 정리하던 중 나는 그가 모아놓은 작은 파일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손자의 이름, 경기 일정, 연습 시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손자가 꿈꾸던 야구 선수의 길. 할아버지는 그 꿈을 몰래 응원하고 있었다. 그가 그런 걸 숨기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 그의 이 작은 노력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보였던 그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손자의 꿈을 위해 그는 언제나 그 경기를 볼 때마다 몰래 응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방법으로 그 꿈을 지지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장례식 날,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느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정말 며느리를 많이 칭찬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며 정말 고맙다고도 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비판적인 말만 늘어놓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할머니의 말은 확실했다. 할아버지는 생전 나에 대해 고마워하며 자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사랑을 찾는 게 이렇게 늦어버린 건 그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말하지 않았던 사랑, 고마움, 자랑스러움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가 떠난 후에야 그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사랑을 내가 뒤늦게나마 알게 된 건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해서였던 것이다. 이제 나는 그가 생전에 전하지 못한 말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장례식장은 차갑고 적막했지만 그곳에서 나는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조용히 떠나갔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건 결국 공허함과 후회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여전히 그가 남긴 수많은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그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았는지, 그가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감정들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저 그가 보여주는 모습에만 집중했다. 거칠고 냉정하고 때로는 무심하게 보였던 그의 태도에만 마음이 쓰였고 그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따뜻한 마음은 나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의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전하려던 사랑은 그저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떠난 후에야 나는 그의 속내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음을,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칭찬과 고마움, 그것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으로 쉽게 표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을 자존심과 고집으로 살아왔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이 때로는 너무 거칠고 너무 미숙하게 보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의 사랑은 그가 떠난 자리에 남아 우리 마음속에 묻혀 있는 것이었다. 그날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숨기고 싶었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진심들이었다. 그가 생전에 칭찬하고 고마워했던 것들을, 그가 속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를 자랑스러워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죽음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가능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전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라도 조금 더 이해하려 했다. 비록 그가 떠난 후 나의 마음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으로 바뀌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물리적으로는 그의 몸이 떠난 공허함만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가 떠난 자리에 남긴 말과 마음들이 이제 나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수업이었다.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젠 내가 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자존심과 고집, 그리고 그가 못다 전한 사랑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그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어쩌면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 속에 이미 숨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그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되새기게 되었다. 그의 사랑이 고백되지 못한 채 지나갔지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나는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이제는 그를 잃은 그 자리에 남겨진 건 단지 후회와 아쉬움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사랑과 그 사랑이 고백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떠나보낸 후에 얻은 진짜 교훈이었다. 그가 떠난 자리를 채우려 애썼지만 결국 그 자리는 그가 남긴 기억과 사랑으로만 채워져 갔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나는 그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도 밥을 먹고 거실로 향하는 남편에게 나는 말한다. 눕지 마. 그리고 괜히 큰 소리도 내지 마.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살아간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속에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어느덧 나는 그 말이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임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은 물론 나 자신도 그가 보여줬던 무심한 태도와 배려 없는 행동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서로를 살피고 작은 실수에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아버지가 남긴 상처들은 그저 기억 속에서 떠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며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살아가도록 이끈다.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떠났다. 그리고 남겨진 건 그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시작이었다. 그가 남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남편에게 말한다. 괜히 큰 소리도 내지 마. 눕지 마. 그 말 속에 숨겨진 나의 작은 바람은 이제 그저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가 남긴 교훈을 나만의 방식으로 전달하려 한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정표가 되었다. 우리는 그가 죽음으로써 깨달은 것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며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실수나 행동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죽음이나 행동에서 얻은 교훈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사 후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배 피우기. 식사 후 바로 담배를 피우는 습관은 여러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위장과 소화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위염이나 위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는데 그때 흡입한 담배 연기가 혈액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건강에 해롭지만 식사 직후에는 그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과식하거나 바로 눕기.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과식을 하는데 이는 소화불량과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어 속쓰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중 증가나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활동을 통해 소화를 돕는 것이 좋다. 격렬한 운동. 식사 직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되는데 이는 위장에 필요한 혈액 공급을 줄여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 식사 후 바로 운동을 하면 구토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운동은 최소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난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